다양한 결합을 형성하는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마무리 단계로 알케네 산화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산화 반응에 크게 에폭시화 그리고 하이드록시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알케네 라디칼 첨가 반응을 이용해서 고분자를 합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하고, 그리고 앞에 배웠던 전체 반응을 이용해서 연습 문제를 풀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케네 산화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케네 산화 반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소 이중 결합이 어떤 반응을 하고 나서 탄소와 산소 간의 결합으로 바뀌어서 탄소의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는 반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반응이 에폭시화 반응인데, 주로 이중 결합 알케네 펄옥시 애시드라는 과산화된 산을 이용해서 반응을 해주게 되면, 이 과산화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하면 카보닐 그룹 옆에 OH 그룹이 있는 경우 이것을 산, 유기산, 카르복실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보다 산소가 하나 더 증가해서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산소가 더 많이 들어있어서 과하게 산화되어 있는 산을 알켄과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중결합에 산소가 끼어 들어가게 되면서 에폭사이드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생성물이 되고, 그리고 과산화된 산은 산소를 하나 알켄에 전달시켜주고 원래 산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과산화산에서 알켄으로 옮겨가는 산소는 항상 말단에 있는 산소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단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 구조에서 산소를 하나 더 포함시켜서 만들어냈던 과산화된 상태의 산의 가장 말단에 붙어있는 산소가 에폭사이드의 산소에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폭사이드라는 물질은 이렇게 탄소와 탄소 그리고 산소 세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인데, 이렇게 삼각형의 고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에폭사이드 작용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응 메커니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반응과 조금 다르게 이 산화 반응 같은 경우는 단일 단계를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단일 단계. 그리고 반응이 단일 단계로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반응의 중간체 이런 것이 형성되지 않겠죠. 그냥 에너지 도표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반응이 단일 단계로 진행되다 보니까 활성화 에너지 산을 하나만 넘으면 되니까 중간체가 생기지 않고 전이 상태 구조만 하나 가지고 있겠죠. 전이 상태 구조만 하나 가지고 있고 생성물로 곧바로 바뀌게 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메커니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진행되고, 주로 우리가 여기서 너무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포커스해야 될 것은 이중결합 알켄과 과산화산의 제일 말단에 붙어 있었다던 산소 있죠. 그것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포커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반응을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산화산에 제일 말단에 붙어 있었다던 그 산소가 이쪽으로 이중결합이 있고 알킬 그룹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가장 말단에 수소가 붙어있는 그 과산화산의 산소가 이중결합과 만나서 반응을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되고, 이때 일반적으로 카보닐 그룹에 산소와 탄소가 이중결합하고 있는 작용기를 카보닐 그룹이라고 하는데, 카보닐 그룹의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항상 전자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그러다가 못해서 결국 이중결합을 자기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산소는 마이너스 그리고 탄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결합에서 전자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옆에 있는 산소가 전자를 빼앗기면서 전자가 부족해졌죠. 그러니까 이중결합 알켄이 말단 산소한테 전자를 전달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산소한테 전자를 주는 거죠. 여기 있는 이중결합 전자를 산소한테 이렇게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중결합 탄소가 산소한테 전자를 주면서 오른쪽 탄소가 전자가 부족해진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말단에 있는 수소가 떨어지면서 그 결합이 다시 탄소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에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이 상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통 전이 상태는 우리가 이렇게 배갈로를 하고 이렇게 이거를 전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이 상태의 고에너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블 대시를 나타낸 선으로 나타내게 되고 대갈로를 쳐서 나타내게 되는데, 보시면 지금 화살표가 이동하면서 새롭게 생기고 있는 결합과 없어지고 있는 결합이 모두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이 상태의 구조를 그릴 때는 화살표의 이동에 따라서 형성되고 있는 결합과 제거되고 있는 결합을 모두 점선으로 나타내고 대갈로를 해서 이 더블 대거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표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이 상태를 거치게 되는데, 전이 상태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이 위쪽에는 오각형 고리가 일시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삼각형의 고리가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에폭시화 반응을 할 때 전이 상태 하나를 거쳐가는데, 전이 상태의 형태가 마치 고리 형태를 가지게 되더라. 그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전이 상태를 거치고 나면 이제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끊어진 결합은 끊어지고 새롭게 생기는 결합은 생겨서 다음과 같이 카르복실 산과 에폭사이드 생성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커니즘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살표의 방향을 이해하는 거. 일단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알켄은 항상 전자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전자를 전달해 줄 텐데, 그때 이 과산화산의 형태상 전자가 가장 부족한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보닐 그룹부터 시작을 했죠. 카보닐 그룹의 산소가 전자를 가져가 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카보닐 그룹의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카르복실 산이 있다. 그러면 구조를 탄소 이중결합과 옆에 OH 그룹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이것을 공명 구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항상 밑에 탄소한테서 전자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공명 구조를 하나 그려보면 산소가 마이너스 그리고 아래쪽 탄소가 플러스 되는 형태가 하나 그려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탄소가 플러스가 되고 나면 옆에 있는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전자를 밀어주면 오른쪽 산소와 이중결합이 되면서 O- 그리고 오른쪽 산소가 플러스 되는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세 가지 구조 중에서 가장 공명 기여도가 높은 것은 첫 번째 구조가 되겠죠. 전하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옥텔룰을 모두 만족하니까 가장 안정한 구조인데, 두 번째, 세 번째 구조는 분극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안정하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옥텔룰부터 판단을 해보면 오른쪽 구조가 가장 안정한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구조는 이 탄소 양이온이 옥텔룰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오른쪽 구조가 조금 더 공명 기여도가 높고 세 번째 구조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명 구조를 그림으로 인해서 카보닐 화합물의 구조에서 카보닐 탄소가
전자가 좀 부족한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약간 델타 플러스 상태구나, 전자가 부족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아래쪽 산소도 전자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공명 구조를 그림으로 인해서. 따라서 과산화산의 형태가 됐을 때도 이러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 옆자리 산소가 있다는 거니까 그 옆자리 산소가 전자가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알켄의 전자가 부족한 가장 말단 산소에게 전달되면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따라서 고리 형태의 전이 상태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에폭사이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생성물 찾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뭐 어떻게 알켄이 생겼던 간에 에폭사이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 반응에 쓰여진 과산화산을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시약을 썼을 때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에폭시와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산이 과산화산이라고 해서 뭐 간단하게 알킬 그룹 옆에 카복실 그룹이 있고 그 옆에 산소가 하나 더 들어온 이런 형태를 쓴다고 했는데, 이때 주로 R 그룹에 들어오는 것이 아세틸 그룹이 들어온 경우 우리는 이 산을 펄 옥시 아세틱 애시드, 여기 D인데 이제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펄 옥시라고 앞에 붙여주고 아세틱 애시드를 주로 이용하게 되고요. 에폭사이드로 이동하게 되는 산소는 제일 말단에 있는 산소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알켄 출발 물질을 가지고 반응을 할 때 반응식 속에 이렇게 펄 옥시 애시드를 써주게 되면은 아무리 반응을 암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여기 이상한 시약이 있네? 아, 그거였지? 하면서 에폭시데이션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보통은 다음과 같은 시약을 잘 주지 않고 사람들이 좀 모를 것 같은 시약을 퀴즈식으로 많이 내게 돼서 왼쪽에 있는 물질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의 편의성도 있겠지만 이제 시험에 낼 때도 MCPBA라는 약자로 써주게 되면 얘가 뭐였지? 하고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내는데, 이 물질은 옆에 있는 알킬 그룹이 이렇게 벤젠의 클로로 그룹이 치환된 방향적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육각형 고리 내부에 이중결합이 많이 있는 구조를 이용해서 과산화산을 만든 것이 있어서 이것을 시약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의 IUPAC 이름이 메타 클로로 펄 옥시 벤조익 애시드라서 그 약자를 따서 MCPBA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게 되고요. 결국 오른쪽에 있는 작용기의 형태는 펄 옥시 아세틱 애시드랑 동일하니까 동일한 반응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단에 있는 산소가 알켄으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알켄의 형태로 반응을 해보게 되면 알켄의 펄 옥시 아세틱 애시드를 처리해줬다. 생성물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이중결합에 산소가 하나 들어간 생성물을 찾으시면 돼요. 그냥 에폭사이드 찾으시면 되고, 에폭사이드는 항상 뭐 삼각형 생성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 반응은 선택성이 있고, 그것은 입체적으로 모든 산소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C는 어찌나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 펄옥시 아세틱 애시드가 아니고 MCPBA라고 이렇게 그냥 약자로 써 있어도 이것을 보고 이것은 펄옥시 애시드였지 하면서 동일한 생성물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여기 P가 있으니까 펄옥시 벤조익 애시드였지 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펄옥시 아세틱 애시드보다는 MCPBA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MCPBA가 나오게 될 테니까 요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말단에 있는 산소가 이동을 해서 에폭사이드를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에폭시와 반응의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에폭시와 반응의 예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보시면 출발 물질에 항상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펄 옥시 애시드를 쓰니까 말단에 있는 산소가 들어가서 에폭사이드를 만든 거예요. 생성물 찾기 너무 쉽죠. 그리고 뭐 고리 화합물도 마찬가지예요. 고리 화합물 내부에 이중결합이 있고 펄 옥시 애시드를 썼으니까 에폭사이드가 생겼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산은 원래 형태로 돌아오고요. 이렇게 생성물 찾는 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할 것 같고, 이동하는 산소가 뭔지만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MCPBA가 나와도 동일한 생성물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폭시와 반응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반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모든 알켄의 반응은 알켄의 치환기가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했었죠. 동일하게 이 반응 메커니즘에서도 말단에 있는 산소에 이중결합 알켄이 전자를 전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많을수록, 치환기가 많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반응 속도가 치환기 4치환, 그리고 2치환, 그리고 1치환, 0치환 형태일 때 점점 반응 속도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켄의 치환기가 많아서 전자가 많을수록 반응을 잘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에폭시와 반응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반응을 활용해서 에폭사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할로하이드린을 이용해서 염기로 처리해주면 에폭사이드를 합성할 수 있대요. 할로하이드린, 우리 얼마 전에 배웠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결합 물질에 할로젠과 물을 넣어서 반응을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자,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제가 쓰는 동안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테지만 한 번 더 얘기해볼게요. 이중결합 알켄은 전자가 많다고 했고, 할로젠은 편극도가 커서 뭔가 전자 구름의 이동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물 분자는 전자가 많은 산소와 그리고 전자가 부족한 프로톤 부분이 있지만, 이 이중결합 물질이 물에 있는 프로톤을 뽑아올 정도로 강한 염기이거나 얘를 칠 그런 반응은 하지 않죠. 그래서 먼저 할로젠과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알켄 이중결합이 할로젠에게 제공이 되면은 옆에 있는 할로젠이 떨어져 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어떤 중간체가 생긴다고 했었죠. 어떤 중간체가 생기냐면, 이중결합에 클로린이 모두 결합을 형성해서 플러스 전하를 띤 중간체가 생긴다고 했죠. 할로니움, 여기는 클로린이니까 클로리움 양이온이 형성이 되고, 왜냐면 클로린이 한쪽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옆에 탄소 양이온이 생기는데, 클로린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굴러가서 옆에도 결합을 형성해서 자신이 플러스가 되는 게 모든 원자가 옥텟룰도 만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했죠. 이렇게 중간체를 형성하고 나면 이 전자를 보통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할로젠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불안정하고 전자를 너무 원하고, 여기 삼각형 고리에 링 스트링이 너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약한 친액체인 물 분자가 와서 치게 되면 고리가 열리면서 할로하이드린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물이 접근하는 방향은 클로린이 맡고 있는 반대쪽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왜냐면 너무 크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반대쪽에서 들어오게 되니까 항상 먼저 들어온 클로린과 OH는 서로 엔티 어디션 된다고 했었죠. 안티 어디션 되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요 기질은 위치 선택성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위치 선택성이 존재하는 기질이라면 먼저 들어간 클로린이 원래 수소 많았던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한 친액체인 물이 치환기가 많아서 결합이 약한 쪽을 친다고 했죠. 그래서 일종의 마르코브-니코프 법칙을 따르는 위치 선택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로 형성된 할로하이드린을 만들고 나면은
간단하게 베이스로 염기로 처리를 하게 되면 에폭사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반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클로로하이드린의 생성물을 제가 그려볼게요. 뭐 OH 그룹이 업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클로린이 다운으로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이것을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헥세인은 가장 안정한 입체 구조가 체업폼이었죠. 체업폼일 때 OH가 업으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엑시얼 업으로 있고 그 다음에 클로린은 다운에 붙어 있으니까 엑시얼 다운으로 붙어 있는 형태가 생길 수가 있겠고, 이러한 형태가 됐을 때 링 플립을 하겠죠. 링 플립을 하게 되면 링 구조가 반전되면서 엑시얼 머리 끝에 엑시얼로 있던 OH는 발 끝에 와서 이퀘토리얼로 이동을 하게 되고 OH, 그리고 엑시얼 다운에 있던 클로린은 그 옆자리 이퀘토리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화합물의 입체 형태를 그려봤더니 두 개의 치환기가 엑시얼 또는 이퀘토리얼에 존재하는 두 가지 형태가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안정한 건 어떤 형태냐면 두 치환기 모두 이퀘토리얼에 있는 형태겠죠. 왜냐하면 1, 3, 2축 상호작용이 최소화된 형태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 링 플립을 해서 다음과 같이 두 치환기가 엑시얼이 됐을 때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베이스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처리해주면, 알코올은 양쪽성 물질이라고 했고 여기에 강한 베이스를 써주게 되니까 알코올의 프로톤이 베이스에 의해서 뽑혀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프로톤이 뽑혀나가고 O- 상태가 되고 나면은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좋은 이탈기인 할로젠이 붙어있는 탄소를 어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로린은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이것은 탄소에 붙어있는 클로린이 전기 음성도도 크고 그리고 편극도가 커서 전자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럼 탄소가 전자가 부족해서 델타 플러스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전자가 많은 산소가 인력을 가지게 돼서 탄소를 치게 되고, 이때 그 힘을 통해서 클로린이 이미 전기 음성도가 커서 전자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탄소가 어택을 받으니까 좋다 이러면서 바로 전자를 가지고 클로린 마이너스 형태로 떨어져 나가면서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때 산소가 클로린을 칠 때 조금 전에 물이 클로린을 칠 때와 마찬가지로 산소가 클로린이 있는 방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클로린이 애초에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변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반대쪽으로 와서 치려고 한다 그러면 클로린 자체가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반발력을 가지게 돼서 멀리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산소는 클로린의 반대쪽에서 탄소를 쳐야만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어택을 백사이드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백사이드 어택 여기다가 써볼까요? 여기 할로하이드린의 산소가 클로린이 붙어있는 탄소를 칠 때 항상 백사이드 어택을 해야만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링 플립을 해서 이케토리얼에 있는 경우에 이 산소에 음이온이 생겼다. 그럼 이 산소가 탄소를 쳐야 되는데 클로린과 산소가 모두 이케토리얼에 있는 경우 산소가 클로린의 반대쪽에서 치려면 고리 내부로 휙 돌아와서 클로린을 쳐야겠죠. 탄소를 쳐야겠죠. 그런데 고리에 붙어있는 수소들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쉽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엑시얼에 존재할 때만 클로린을 백사이드 어택할 수 있어서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뭐 일시적으로 치환기들이 엑시얼로 갔다가 반응을 해서 없어지게 되면 다시 이케토리얼에 있는 애 중에서 뭐 1000개 중에 하나 정도가 엑시얼이 되면 또 반응해서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반응 평형이 점점점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프로덕트가 돼서 사라지는 식으로 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이때 이렇게 산소가 탄소를 백사이드 어택해서 클로린을 떨어뜨리는 이 반응을 일종의 SN2 반응이고, 그 반응이 분자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우리는 반응을 인트라몰라큘라 SN2 메커니즘을 따르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걸 쓸 텐데 인트라몰라큘라, 이거는 분자 내의 반응인 거예요. 한 분자 내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자 내 반응이고, 그리고 SN2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챕터 알카인을 지나고 나면 알킬 할라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또 직업도로 많이 나올 내용이에요. 여기 S라는 것은 substitution이라고 해서 치환 반응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옆에 써있는 스몰 이 첨자의 N은 누클레오 파일을 의미하게 돼요. 분자 내에 전자가 많은 누클레오 파일이 탄소를 쳐서 클로린 결합을 끊어내고 산소와의 결합으로 치환을 시켰죠. 그래서 반응을 SN 반응이라고 하고, 이렇게 누클레오 파일이 어택하고 클로린이 떨어지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이 반응을 2라고 붙여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백사이드 어택을 통한 에폭사이드 형성 반응을 인트라몰라큘라 SN2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것과 같이 에폭사이드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런 반응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날 때 중간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체 형태가 두 치환기 모두 엑시얼에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반응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SN2 반응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뭐 오비탈의 모양이라거나 자세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에폭사이드를 만들 때 과산화산을 쓰는 것도 있지만 할로하이드린을 만들어서 트랜스 형태로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이 두 치환기가 엑시얼에 있는 상태에서 염기로 처리했을 때 에폭사이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질 때 반응 메커니즘은 인트라몰라큘라 분자 내 SN2 반응을 통해서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폭시화 반응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이하이드록실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켄의 반응 거의 막바지 왔는데요. 이 반응은 하이드록실화 반응이라고 해서 알켄 출발물질부터 한번 볼게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알켄을 출발물질로 해서 반응을 했더니 생성물질이 이중결합이 있었던 위치에 OH가 2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반응을 뭐 하이드록실화 또는 다이하이드록실화 반응이라고 하고, 그때 주로 사용하는 시약이 오스뮴 5포라는 시약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알켄을 이용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이중결합에 오스뮴 5포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소듐 하이드로 설파이드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중결합이 있던 위치에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형태는 OH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OH는 항상 같은 방향에서 접근해서 신 어디션된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은 입체적으로 선택성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씬 어디션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간단하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스뮴 O4가 뭐 도대체 어떻게 생긴 물질이길래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게 되면, 오스뮴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계에 조금 소량 존재하는 그런 금속인데, 산소가 4개 결합한 형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산소가 4개 결합을 할 때 산소는 오스뮴과 모두 이중 결합을 형성하고 있고, 이 오스뮴은 산소 4개와 결합을 해서 결합팔이 4개 형성되어 있으니까 sp3 혼성을 하고 있고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중 결합과 만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중 결합과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오스뮴이 전자를 가져가고, 또 산소가 알켄에게 전자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퍼럭시 애시드와 반응했을 때와 똑같이 오스뮴에 붙어있는 산소 2개가 동시에 알켄으로 들어가게 돼서 고리 형태의 중간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잘 그려져 있죠. 고리형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후에 설파이드라는 약간 환원제로 처리를 해주면 얘가 오스뮴과 산소 간의 결합을 끊어내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 위치에 프로톤이 들어가게 되면 다이하이드록실레이션 된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위에서는 모두 업, 아래서는 모두 다운이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씬 어디션 된 생성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오스뮴에 존재하는 산소가 알켄에 같은 방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트랜스로 도입이 된다면 고리형 오스메이트 중간체가 오각형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오각형의 고리가 트랜스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오각형 고리가 뭐 이렇게 생겨 있어요. 거기에 오스뮴 오포에서 들어온 산소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오스뮴을 기준으로 이렇게 결합이 형성돼야 오각형 고리 중간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오스뮴이 사이즈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알코올이 업, 다운으로 있는데 고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오스뮴에서 산소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갈 테니까 항상 씬 어디션 되어서 고리형 중간체를 만들게 되고, 나중에 그것을 끊어내었을 때 씬 어디션 된 다이하이드록실 그룹을 생성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산화 반응은 주로 시약에 뭔가 산소가 굉장히 많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에폭사이드를 만드는지 아니면 하이드록실레이션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반응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메커니즘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산화 반응은 메커니즘을 이해하기보다는 생성물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스뮴에 존재하는 산소가 일단 알켄에서 항상 전자를 먼저 줘야 되죠. 거기부터 시작할게요. 알켄에서 산소한테 전자를 먼저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산소에 있는 전자가 오스뮴한테로 가고, 오스뮴과 산소의 이중결합 전자가 옆에 있는 탄소 양이온에 제공되면서 오각형의 고리 중간체를 형성하게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주변에 존재하는 물 분자 같은 것이 도와주거나, 또는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소듐,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같은 것이 도와주게 되면 오스뮴과 산소 간의 결합이 끊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같은 방향에서 어디션된 다이하이드록실레이션된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메커니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 반응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쓰는 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바로 NMO라는 물질입니다. NMO. NMO는 N메틸 몰폴린 N옥사이드라는 물질인데, 보통 우리가 알켄에 오스뮴 O4로 반응을 할 때 항상 추가로 넣어주는 시약이에요. 여기에 NMO를 넣어서 반응을 해야 반응이 잘 가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다이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된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오스뮴 O4만 쓰는 게 아니고 NMO를 항상 같이 써주게 돼요. 이게 뭔가 한번 봤더니 구조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일단 질소와 산소가 서로 반대 방향에 치환된 이런 육각형 고리를 우리는 몰폴린이라고 해요. 근데 몰폴린 구조에서 N메틸이라고 했으니까 질소에 메틸기가 치환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N옥사이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산화제를 넣어줘서 질소에 산소를 붙여놓은 것이 바로 NMO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이클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알켄의 이중결합을 다이하이드록실레이션 하고 나서 오스뮴 O4가 오스뮴 O3로 산화수가 감소하게 됐죠. 그러면 이 물질은 다시는 이 이중결합에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사실 오스뮴 이 금속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죠. 오늘 처음 들었죠. 그럴 만큼 오스뮴은 지구상에 굉장히 드물게 존재하는 희귀 금속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 오스뮴 O4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조금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스뮴 O3 생성물을 다시 산화시켜 줄 수 있는 시약을 추가로 넣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NMO인 거죠. NMO가 NMO 질소에 옥시전이 붙어 있었잖아요. N옥사이드가 있었는데, 이것이 환원이 되면서 질소에 붙어있던 산소를 오스뮴에 전달을 해주게 되면 오스뮴 O3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알켄을 다시 산화시키는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NMO를 항상 오스뮴 O4 반응할 때는 산화제로서 추가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MO는 산화제로서 추가해주게 된다. 왜냐하면 오스뮴 O4가 너무 비싸고 너무 톡식하니까, 독성이 크니까 좀 많이 쓰기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NMO를 쓰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또 NMO의 뭐 형태를 물어본다거나, 또는 목적, 사용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되니까 제가 추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NMO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스뮴 O4를 이용한 하이드록실화 반응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오존 분해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알켄에 오존을 가해서, 여기 이제 가해서 오존을 분해시켰다라는 반응이니까 오존 놀리시스. 보통 우리가 어떤 분해 반응이라고 하면 라이시스라는 미사를 붙여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형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을 라이시스 반응, 분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오존을 가해줘서 알켄을 분해시켰다, 이런 반응이 되겠죠. 주로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알켄에 오존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뭔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처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주게 되면 보통 아연의 구리, 예쁘게 다시 수정할게요. 아연의 구리 또는 뭐 다이메틸 설파이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면 너무도 신기하게 이중결합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분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중결합이 끊어지고 나면 오존에 존재했던 산소들이 이중결합에 하나씩 끼어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이중결합 끊어진 위치에 오존에서 유래한 산소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오존에서 유래한 산소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서 반응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렇게 알켄 화합물이 완전히 결합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것을 분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때 오존을 써줬으니까 가오존 분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존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여러분들이 오존의 루이스 구조 이런 것은 이제 잘 그리실 테니까 아시겠지만 보시면 가운데 있는 산소는 결합파를 3개 가지고 있어서 sp2 혼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분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산소는 전자가 부족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말단에 있는 산소는 전자가 많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공명 구조를 그려봐도 가운데 있는 산소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중결합 알켄으로부터 전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존이 sp2 카본과 알켄과 반응을 하게 되는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응 전체적인 스킴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그려줬던 것과 같이 알켄을 출발 물질로 해서 오존과 반응을 시키면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그 위치에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오존에서 유래한 산소가 하나씩 들어가서 결합이 끊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오존 분해 반응 생성물을 그릴 때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중결합을 끊고 그 위치에 산소가 있는 것으로 그리시면 굉장히 쉽고 반응이 주로 2단계로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알켄과 오존이 반응을 하게 되면 먼저 오조나이드라는 중간체를 형성을 하게 돼요. 오조나이드를 형성하고 나면 이것을 분리해서 이제 다음 반응을 환원적 조건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수행하게 되면은 오존에 남아있던 산소가 하나만 제거되면서 이 탄소 간의 결합이 모두 끊어지게 되어서 다음과 같은 생성물을 만들게 되죠. 여기서는 오조나이드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조나이드는 고리 형태의 중간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화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산화 반응은 중간체가 전부 고리 형태였죠. 전이 상태이거나 중간체가 형성되는데 모두 고리 형태다. 이렇게 함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오존나이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메커니즘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반응 생성물에 대해서 나오네요. 지금 메커니즘이 나와 있지 않은데 메커니즘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뒤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메커니즘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반응 생성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반응 생성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출발 물질의 형태가 이중결합 탄소에 수소만 2개 치환되어 있었다. 그러면 오존올리시스 반응을 하고 나면 여기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산소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위와 같은 형태의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화합물은 카보닐 그룹 옆에 수소가 치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알데하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데하이드. 이 알데하이드는 카보닐 그룹의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카보닐 그룹 옆에 수소가 하나라도 치환되어 있으면 알데하이드가 되겠고 여기 있는 포름 알데하이드가 알데하이드 중에 가장 안정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수소가 모두 치환되어 있는 경우 얘가 생길 거고 그리고 탄소에 한쪽은 알킬 그룹, 한쪽은 수소가 붙어 있었다. 그러면 오존올리시스에서 끊어지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탄소에 치환기가 2개 다 붙어 있었다. 한쪽은 알킬 그룹, 한쪽은 알킬 프라임이 붙어 있었다.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되면서 결합이 끊어지게 되고 케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탄소 이중결합 옆에 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탄소 알킬 그룹으로 치환되어 있을 경우에 그 작용기를 케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가끔 오존아이드가 형성된 다음에 좀 더 산화를 유발하는 조건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카보닐 그룹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수소가 OH로 치환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르복실 산의 형태가 되겠죠. 보통 아연이나 구리 이런 조건에서 환원을 시킨다면 오존아이드를 만든 다음에 환원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면 알데하이드나 케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 조건은 아연의 구리 아말감을 사용하거나 또는 다이메틸 설파이드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생긴 것을 사용하면 환원이 되고 그렇지 않고 추가적으로 산화를 시켜주게 되면 카르복실 산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시약은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과산화수소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